서울의 심장부 도시에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더 스텔라.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공간으로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실내에는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함께 낮은 목소리의 대화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JK 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소년 같은 선이 남아 있었지만 깊고 고요한 눈빛은 그가 짊어진 거대 기업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지훈 씨의 사업에 대한 비전은 정말 놀라워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JK그룹의 혁신적인 기술력에 대해 늘 칭찬하시곤 하죠.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유통재벌 퀸즈그룹의 막내딸 오수진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 같았다. 미소는 계산적이었고 눈빛에는 야망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이런 자리가 지긋지긋했다.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포장된 노골적인 혼사 제안. 그는 지난 몇 년간 수십 번도 더 이런 만남을 겪었다. 그는 겉으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퀸즈그룹의 유통망이야말로 국내 최고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지금쯤 집에서는 4명의 작은 악동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늘, 바다, 산들, 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소중한 넷쌍둥이 아들들. 아이들을 생각하자 지훈의 눈빛이 순간 부드럽게 풀렸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이내 희미한 체념으로 바뀌었다. 그 악동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저택 2층에 위치한 아이들의 놀이방. 겉보기에는 알록달록한 장난감과 동화책으로 가득한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쪽 비밀의 벽을 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더 스텔라, 레스토랑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이곳은 4명의 천재 아기들이 운영하는 비밀지휘 통제실이었다. 타겟 알파 현재 허위 친밀감 형성 단계 진입, 성공 확률 12.4%로 분석. 가장 중앙 리더의 자리에 앉은 첫째 하늘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겨우 4살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냉철하고 분석적인 말투였다. 하늘이는 넷쌍둥이의 전략가이자 총사령관이었다. 흥가식 덩어리, 심박수 불안정 동공 미세 확장. 아빠의 재산 목록을 읊고 있는 게 분명해. 그 옆에서 헤드셋을 낀 채 태블릿을 현란하게 조작하던 넷째 별이가 혀를 찼다. 별이는 상대의 미세 표정과 생체 신호를 분석해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졌다. 아이는 오수진의 확대된 얼굴을 보며 그녀의 탐욕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레스토랑 내부 보안망 해킹 완료. 와이파이, CCTV 음향 시스템 모두 장악했어. 명령만 내려 형. 둘째 바다가 키보드보다 작은 손으로 타닥거리며 보고했다. 바다는 타의 추종을 불어 하는 해킹 천재였다.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디지털 장비가 장난감에 불과했다. 주변 경계 이상 무, 비상 탈출로 확보 완료. 창가에서 소형 망원경으로 바깥을 살피던 셋째 산들이가 듬직하게 말했다. 산들이는 넷쌍둥이의 행동대장이자 보안 전문가였다. 아이는 드론을 조종하고 각종 장비를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하늘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골드디거 제거작전 버전 7.3을 시작한다. 1단계 청각 교란. 바다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춤을 췄다. 그러자 레스토랑에 흐르던 우아한 쇼팽의 녹턴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들릴 듯 말 듯 한 볼륨의 동요 상어 가족으로 바뀌었다. 어른들의 귀에는 거의 인지되지 않을 정도였지만 예민한 오수진의 신경을 긁기에는 충분했다. 아기 상개어
뚜루루뚜루. 오수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어머, 이 레스토랑은 음악 취향이 독특하네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유치한 멜로디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우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 와인만 한 모금 마셨다. 아들들의 작품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타겟, 미세한 동요 반응 확인, 2단계 시각적 모욕 실시. 별이가 보고했다. 바다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 후 오수진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짝퉁 명품 가방 초특가 세일. 강남 사모님도 논란 재고 정리. 같은 저렴한 광고 푸시, 알림이 1초에 수십 개씩 떠올랐다. 그녀가 그렇게나 경멸하는 싸구려 광고들이었다. 아, 이게 대체. 오수진은 당황하며 황급히 스마트폰을 뒤집었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정적 속에서 울리는 위잉 하는 진동 소리는 유난히 거슬렸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지휘 통제실에서 아이들은 낄낄거렸다. 그 꼴 좋다 저 여자는 아급 짝퉁도 구별 못할 걸. 산들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아니 저 정도 허영심이면 오히려 더 잘 알아볼 거야. 그래서 더 치욕스럽겠지. 별이가 냉정하게 분석했다. 강지우는 테이블 아래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의 방식은 때로 너무 유치했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그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수진 씨?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팸 문자인가 봐요. 오수진은 붉어진 얼굴로 변명하며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렸다. 하늘이는 메인 스크린을 차갑게 응시했다. 타겟의 평정심 35% 손실. 아직 부족해. 3단계 후각 공격 개시. 산들이가 조종기 스틱을 섬세하게 움직였다. 레스토랑 테이블 및 강지훈의 구두 끝에 붙어 있던 초소형 거미 로봇이 스르르 움직여 오수진의 의자 다리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아주 미세한 노즐에서 무색무취의 액체를 분사했다. 정확히는 인간의 코로는 거의 맡을 수 없지만 특정인에게는 불쾌감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합성 페로몬이었다. 상한 우유와 젖은 행주를 섞어 놓은 듯한 미묘하고도 역겨운 냄새였다. 킁킁. 오수진이 자신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렸다. 혹시 무슨 냄새 안 나요?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강지우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무 냄새도 못 맡겠습니다만 이상하네. 꼭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은 게.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샤넬 향수 향을 맡아보려 손목을 코에 가져갔지만 그 역겨운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주변에서만 맴도는 것 같았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상에 정체불명의 악취가 끼어든 것이다.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타겟 극도의 불안 증세 발현. 심리적 압박 78% 도달.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간다. 하늘이가 선언했다. 아이들의 얼굴에 비장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아껴두었던 필살기였다. 받아 준비됐어. 물론이지 형. 소방 시스템 컨트롤러 내 손안에 있소이다. 바다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오수진은 어떻게든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사업적인 합병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 이 결혼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두 그룹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제휴임을 각인시킬 참이었다. 사실 저희 퀸즈 그룹과 JK 그룹이 손을 잡는다면 유통과 기술이 결합된 엄청난 시너지를 그녀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이었다. 스스와 오수진의 머리 위 천장에 있던 스프링클러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폭포수 같은 물줄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수백만 원짜리 헤어스타일과 명품 메이크업 그리고 실크 드레스를 완벽하게 망가뜨리기에는 충분한 양의 물이 안개처럼 분사되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쏠렸다. 방금 전까지 우아하고 도도했던 재벌가 아가씨는
이제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흘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결국 그녀의 이성이 끊어졌다. 오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교양 있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내 아이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미션 클리어. 아이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서로의 작은 손을 마주쳤다. 강지훈은 재빨리 일어나 냅킨으로 그녀의 옷을 닦아주는 척하며 지배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의 얼굴에는 곤란함과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아들들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녀석들, 이번엔 좀 심했잖아. 하지만 잘했다. 오수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아빠의 여자, 후보가 아이들의 철옹성 같은 방어선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1시간 후 저택으로 돌아온 강지훈은 조용히 아이들의 놀이방 문을 열었다. 4명의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각자의 침대에서 천사처럼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가지런히 덮인 이불 평온한 얼굴,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속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침대 옆에 놓인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태블릿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늘 저녁 외식은 금지다. 내일 아침은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브로콜리 수프야. 이불 속에서 네 쌍의 작은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방을 나섰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는 이런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거대 그룹의 총수이자 4명의 천재 악동들을 키우는 싱글데디.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불을 걷어찼다. 휴 들킨 줄 알았네. 아바는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야. 브로콜리 수프라니 너무해. 투덜거리면서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다. 그들은 다시 비밀 통제실로 모여 작전 결과 보고를 시작했다. 타겟 오수진 재접근 가능성 0.3% 미만. 사실상 완벽한 제거 성공. 별이가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작전도 성공이네. 이제 당분간은 조용하겠지. 산드리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하지만 총사령관 하늘이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인물 파일을 띄웠다. 사진 속에는 차갑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까지 상대했던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날카로운 야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윤서연 32세, 태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회장 윤상진의 장녀. 아니, 하늘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는 지금부터야.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윤서연의 상세한 프로필과 함께 그녀가 최근 JK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떠 있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골드디거가 아니야. 아빠의 회사 자체를 노리고 있어. 놀이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소꿉장난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자신들의 아빠 지키기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최종 보스가 등장했음을. 4명의 작은 CEO들의 얼굴에 전례 없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오수진과의 소동이 있고 며칠 후 강지훈의 저택에 있는 비밀지휘 통제실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4명의 아이들은 메인 스크린에 띄워진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앞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작전 회의에 임하고 있었다. 평소의 장난기나 승리에 대한 자만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상상 이상기야. 첫째 하늘이가 입을 열었다. 그의 작은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스크린에는 윤서연의 경력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아이비리그 NBA 월스트리트에서의 화려한 경력, 그리고 경쟁사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얻게 된 M&A 성공 신화들.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철 같은 이빨을 숨긴 완벽한 포식자였다. 디지털 흔적이 거의 없어. 사생활 관련 데이터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고 SNS 계정은 기업 홍보용으로만 사용돼 해킹할 건더기가 없어. 컴퓨터 천재인 둘째 바다가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듯이 투덜거렸다. 그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윤서연의 방화벽을 뚫으려 했지만 그녀의 개인정보는 철옹성처럼 견고했다. 그녀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아주 영리한 상대였다. 심리 분석도 힘들어.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에서는 감정의 동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철저하게 훈련된 포커페이스야. 넷째 별이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윤서연의 인터뷰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았지만 그녀의 미세 표정에서는 어떠한 약점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는 자로 잰 듯 정확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셋째 산드레는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럼 직접 부딪히는 수밖에. 우리가 설치한 초소형 드론이라면 그녀의 뒤를 밟을 수 있을 거야. 위험해. 하늘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상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해. 어설픈 접근은 역으로 우리의 존재를 노출시킬 뿐이야. 그녀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했던 어리석은 여자들과는 차원이 달라. 아이들은 침묵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강력한 적의 등장은 4명의 천재 아기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윤서연은 어설픈 맞선 자리 따위는 마련하지 않았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세련되고 대담했다. JK그룹이 주요 후원사로 참여하는 한 자선 갈라 행사에서 그녀는 강지훈 앞에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났다.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행사장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다가와 사업적인 인사를 건넸다. 결혼이나 사적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JK그룹의 신기술과 태성그룹의 글로벌 유통망을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은 강지훈조차 솔직하게 감탄할 정도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윤서연은 화제를 돌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죠. 저도 아동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 관련 논문들을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듯 아동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몇 마디 덧붙였다. 강지훈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잘 만들어진 전략 그 자체였다. 집에서 실시간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초의 아기야, 아빠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별이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통하지 않아. 유치한 장난으로는 저 여자에게 흠집조차 낼 수 없어. 하늘이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다. 그들의 아바 지키기 프로젝트에 사상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내 아이들을 데리고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제 갈라 행사 이후 아이들은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다. 평소라면 차 안에서 자기들만의 언어로 쉴 새 없이 제잘거렸을 녀석들이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작전 본부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인 커스텀 제작 태블릿을 가운데 두고 심각하게 수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다. 때두이 윤서연 전략회의가 한창이었다. 하늘이는 답답한 듯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는 신용을 했고 바다는 디지털적 약점을 찾지 못해 좌절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별이는 윤서연의 사진을 보며 온몸을 부르르 떠는 것으로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불안감을 표현했다.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가
맹렬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도심의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젠장길이 완전히 막혔군. 지훈이 나지막이 욕설을 뱉으며 핸들을 잡았다. 바로 그 순간 아이들 사이에서 격렬한 수신호 논쟁이 벌어졌다. 윤서연의 뒤를 직접 밟자는 산들이의 강경론과 아직 때가 아니라는 하늘이의 신중론이 부딪힌 것이다. 흥분한 산들이가 손을 휘젓다가 그만 자기장 거치대에 붙어있던 태블릿을 세게 치고 말았다. 탁도 하는 소리와 함께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의 모든 전략과 데이터 해킹 툴과 비밀 통신 장비가 집약된 뇌와도 같은 태블릿. 그 태블릿의 화면이 암흑으로 변해버렸다. 아, 안 돼. 아이들의 입에서 동시에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소에는 완벽하게 감정을 제어하던 아이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바다가 황급히 태블릿을 주워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완전한 사망 상태였다. 빗줄기는 차창을 미친 듯이 때리고 있었고 차는 도로 한가운데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채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늘 조용하던 아들들의 다급한 옹알이와 몸짓에 지훈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폈다. 아이들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적인 표정과 바닥에 떨어진 검은 화면의 태블릿을 보고 그는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저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모든 것이었다. 괜찮다 얘들아.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지훈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자신도 막막했다. 자신의 기술팀에 연락하면 아이들의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일반 수리센터에 맡기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태블릿 내부는 JK그룹의 1급 기밀 기술과 아이들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보던 그때 꽉 막힌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오토바이 뒤에 달린 낡은 배달통에는 삐뚤빼뚤한 송을시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24시 출장 수리. 모든 전자기기의 무덤에서 생명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경적을 짧게 울리고 창문을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다급하게 손짓했다. 오토바이가 그의 고급 세단 옆에 멈춰 섰다. 운전자는 헬멧을 벗었다. 비에 젖은 짧은 검은 머리카락을 가볍게 털어내는 그 모습에 지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여자였다. 낡은 가죽 재킷과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은 카고 바지. 화장기 없는 날렵한 얼굴과 비에 젖어서인지 유난히 반짝이는 강렬하고 총명한 눈빛. 그녀는 한치의 위축됨도 없이 지훈의 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싼 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리가 필요한 기계 부품을 뜯어보는 듯한 전문적인 시선이었다. 뭐가 문제죠?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 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명료하고 조금은 까칠했다. 지훈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솔이었다. 소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뒷좌석에서 거의 울기 직전인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뭐죠? 그녀는 익숙하게 차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첨단 인테리어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시트를 적시는 것을 미안해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쏠리는 네 쌍의 동그란 눈들을 보았지만 다른 여자들처럼 귀엽다며 호들갑을 떨거나 과장된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했을 뿐이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유형의 어른 앞에서 잠시 얼어붙었다. 한솔이는 바닥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직접 개조한 듯한 전문가용 공구 세트를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섬세하면서도 거침없는 손놀림이었다. 직접 만든 건가요? 시중 모델이 아닌데. 내부 회로 설계가 독특하군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태블릿을 분해했다. 지우는 물론이고 4명의 아이들조차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끝을 지켜보았다. 지금까지 그들의 기술력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충격으로 전원 커넥터가 이탈했고 과전류가 흘러서 캐패시터가 나갔네요. 이 자리에서 바로 수리해야 합니다. 그녀는 마치 응급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냉징하게 진단했다. 그리고는 휴대용 고정밀 인두기를 꺼내들었다. 꽉 막힌 도로 위 빗소리가 가득한 차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수리가 시작되었다. 지훈과 4명의 천재 아기들은 한 명의 이름 모를 오토바이 기술자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녀가 수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천둥 소리에 놀란 작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해 지훈의 차 밑으로 기어 들어왔다. 한소리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문을 살짝 열어 고양이를 향해 나지막이 불렀다. 얘 이리 와. 거긴 위험해.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소시지를 꺼내 던져주었다. 경계하던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소시지를 물고는 그녀의 가죽 재킷 안으로 파고들어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한 손으로 고양이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정밀한 납땜 작업을 계속했다. 어떠한 계산도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친절함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특히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넷째 별이는 흠뻑 젖은 고양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납땜이 끝났다. 한소리는 익숙하게 태블릿을 재조립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잠시의 정적 후 화면에 익숙한 부칭 로고가 떠올랐다. 아이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완벽한 수리였다. 됐다. 한소리가 짧게 말하며 태블릿을 아이들에게 건넸다. 지우는 안도감과 감탄이 뒤섞인 채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보통의 수리비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한소리는 그 돈다발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부품값 사고 출장비만 받습니다. 그녀는 터무니없이 소박한 금액을 불렀다. 돈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을 받겠다는 확고한 자존심이 느껴졌다. 지훈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돈과 권력 앞에서 초연한 사람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한소리는 돈을 받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에서 내리려 했다. 그러다 자신들을 빤히 쳐다보는 아이들을 보고는 처음으로 무심한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꾸밈 없고 담백한 진짜 미소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던 막내 별이가 천천히 자신의 작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통통한 검지손가락으로 한소리를 정확히 가리켰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다. 그리고 차 안의 모든 소음을 먹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정적이 흘렀다. 하늘 바다산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막내 동생과 한소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천재적인 두뇌는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정지해버렸다. 지훈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몇 년 만에 들어보는 그 단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한소리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가볍게 목례를 하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떠난 차 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주 새로운 어떤 임무의 시작을 알리는 기묘한 설렘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소리가 빗속으로 사라진 후 강지훈의 차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막내 별이가 내뱉은 엄마라는 단어는 마치 작은 폭탄처럼 내 쌍둥이와 그들의 아빠 사이에 터져 보이지 않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지훈은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이들 역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날 밤 비밀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메인 스크린에는 엄마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함께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친엄마 사진이 작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방금 전 찍힌 한솔이의 스냅샷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분석 결과 별이의 발언은 단순한 온가리가 아닐 확률 92.8%. 첫째 하늘이가 회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당시 별이의 뇌파는 안정 상태였고 동공은 강한 유대감과 신뢰를 나타내는 패턴을 보였어. 엄마라는 단어는 무의식적인 발현이 아니라 명확한 대상을 지칭한 의식적인 발언이었어. 별이가 자신의 분석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그의 작은 얼굴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여자 한 소리, 확실히 특별하긴 했어. 아빠의 돈이나 지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우리를 보고도 귀찮아하거나 혹은 과장되게 친한 척하지도 않았지. 산들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리고 그 기술력, 우리 태블릿을 그렇게 빨리 고쳐내다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개인정보는 깨끗해. 소리바이크라는 작은 오토바이 정비소를 혼자 운영하고 있어. 신용등급은 보통이지만 빚은 없고 SNS 활동은 전무. 고아원에서 자랐고 자신의 힘으로 기술을 배워 독립했어. 말 그대로 가진 건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야. 해킹 천재 바다가 조사한 한소리의 프로필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다. 그녀의 삶에는 재벌가나 상류층과의 접점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아이들이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늘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최종 보스 윤서연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엄마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등장했다. 이것은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그의 천재적인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의 전략은 방어였다. 아빠에게 접근하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방식이었지. 하지만 윤소영 같은 강력한 적을 상대로는 한계가 있어. 하늘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한소리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략을 바꾼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도 있잖아. 윤소연이 아빠의 옆자리를 노린다면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채워버리는 거야. 우리가 인정한 완벽한 아군으로. 아이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설마, 형, 그래. 하늘이가 비장하게 선언했다. 지금부터 작전명 엄마 만들기를 개시한다. 목표는 단 하나, 한소리를 우리의 엄마로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임무는 4명의 작은 CEO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폈다. 윤서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한소리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자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었다. 작전의 1단계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이었다. 바다는 한소리의 정비소 주변 CCTV와 공공 와이파이망을 통해 그녀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비소 문을 열었고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수리했다. 식사는 주로 배달 음식이나 컵라면으로 해결했고 유일한 취미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도로를 달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별이는 그녀의 몇 안 되는 인터뷰 영상과 고객들의 후기를 통해 그녀의 심리를 분석했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하다. 실력 하나는 진짜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 장인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강한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졌지만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타입이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하늘이는 첫 번째 접촉 계획을 수립했다. 단순히 고장난 물건을 들고 찾아가는 건 너무 인위적이야. 2번이나 그러면 의심을 사게 돼. 우리는 아빠가 그녀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해. 그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문제를. 하늘이는 아빠 강지훈의 비밀, 차고에 잠들어 있는 클래식 카, 포르쉐 395 스피드스터를 떠올렸다. 지훈이 젊은 시절 직접 몰았던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였다.
그리고 그 채는 고질적인 엔진 문제가 있었다. 국내 최고의 미케닉들도 해결하지 못한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다. 바다 포르쉐 35269 엔진 관련 해외 논문이랑 기술 자료 전부 찾아내. 그리고 한솔이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힌트를 찾아서 마치 우연히 발견된 자료인 것처럼 위장해서 아빠의 비서실로 보내. 알았어, 형. 산들 너는 비서실장이 그 자료를 보고 한솔이라는 인물을 추천하게 만들어야 해. 국내 클래식카 동호회 사이트에 숨겨진 실력자 소리바이크라는 제목의 추천글을 몇 개 올려. 증거가 될 만한 사진과 함께 완벽하게 조작해서 문제없어. 별이 너는 아빠의 심리를 계속 분석해. 아빠가 이 제안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해. 추억의 차, 도전정신 같은 키워드를 자극하는 거야. 맡겨만 줘. 아이들의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며칠 후 강지훈의 비서실장은 마치 엄청난 정보를 발견했다는 듯이 그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리노포르시의 35.16 노아다 데스가 여기까지 내기를 가모시레나이. 인물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한솔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정비사지만 클래식 카엔진에 대한 이해도가 천재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련 기술 자료입니다. 지우는 건네받은 태블릿을 무심코 넘겨보았다. 그러다 한솔이라는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빗속에서 나타났던 강렬한 눈빛의 그 여자였다. 지훈의 머릿속에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돈다발을 밀어내던 당당한 모습, 자신의 기술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재미있군. 한번 만나보라고 하게. 한편 아이들의 엄마 만들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최종 보스 윤서연 역시 착실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갈라 행사에서의 만남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강지훈에게 후속 만남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JK그룹과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메일은 강지훈에게 도착하기 전 바다의 감시망에 먼저 포착되었다. 형 올 것이 왔어. 윤서연이 미끼를 던졌어. 조하. 바로 삭제하지 마. 그러면 의심을 사. 수신 시간을 3일 뒤로 조작하고 스팸 메일함으로 보내버려. 하늘이가 차갑게 명령했다. 그 결과 윤서연은 3일 동안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다. 늘 자신만만했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초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녀는 비서를 닥달해 강지훈의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게 했다. 네, JK그룹 비서실입니다. 윤서연 실장님. 네, 이메일이요. 잠시만요. 스팸 메일함에 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지훈은 뒤늦게 이메일을 확인하고 의례적인 사과와 함께 만남을 수락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와 시간 역시 아이들의 손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되었다. 바다는 윤서연의 디지털 캘린더에 접속해 약속 시간을 1시간 늦게 장소는 같은 이름의 다른 지점으로 변경해 놓았다. 산들이는 그녀가 이동하는 경로에 교통신호 시스템을 해킹해 최악의 교통체증을 선물했다. 약속 당일 윤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엉뚱한 장소에 도착해서야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분노에 차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이미 약속 장소를 떠난 후였다. 미안하게 됐군요, 서연 씨.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아서 급한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윤서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심한 굴욕감을 맛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과 강지훈 사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오래된 포르쉐 325를 끌고 한솔이의 정비소로 향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계획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그는 그저 까다로운 기계를 고치러 가는 엔지니어의 설렘과 흥미로운 한 여자를 다시 만나러 가는 남자의 기묘한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소리 바이크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공장 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기름 냄새와 쇠를 깎는 소음으로 가득한 곳.
하지만 그녀의 정비소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기름때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바닥 벽면을 가득 채운 용도를 알 수 없는 수공구들. 그리고 한쪽에서 분해된 채 예술 작품처럼 놓여있는 커스텀 바이크들. 그곳은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라 한 명의 장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성한 작업실 같았다. 한소리는 작업복을 입은 채 오토바이 엔진을 분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대단해서 지훈이 차를 세우고 다가갈 때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제어, 한소리 씨. 지훈의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얼굴에 묻은 희미한 기름 자국조차 그녀의 생생한 매력을 더해주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세운 일이죠. 또 뭐 고장 났습니까?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까칠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차 좀 봐줄 수 있겠어. 지훈이 자신의 포르쉐 396을 가리켰다. 그 순간 한소리의 눈이 반짝였다. 무심했던 그녀의 얼굴에 처여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홀린 듯이 차로 다가가 보닛을 열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엔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맙소사, 396 스피드스터, 진짜 백이잖아.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차에 매달렸다. 지훈은 마치 중요한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보호자처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엔진 소리를 듣고 부품을 만져보고 기름 냄새를 맡으며 차와 교감하는 듯했다. 그는 지금껏 이렇게 자신의 일에 깊이 몰두하고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윤서연의 계산된 우아함과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열정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말했다. 원인은 알겠어요. 하지만 부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직접 제작해야 할지도 몰라요.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괜찮겠어요. 상관없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비용이 얼마가 들든 고칠 수만 있다면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일단 이 녀석을 살려내는 게 먼저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속도로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택의 지휘 통제실에서는 4명의 아이들이 숨을 죽인 채 2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초소형 음성 수집 장치를 통해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아빠 심박수 안정 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 긍정적 신호야. 한소리에 동공 강한 흥미와 지적 호기심 발현. 이것도 좋은 신호. 작전 1단계 성공적이야. 아이들은 소리 없는 하이파이브를 나누었다. 하늘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좋아. 이제부터 아빠가 자연스럽게 정비소에 드나들게 만들어야 해. 바다 아빠의 일정표를 조정해. 일주일에 2번 저 동네 근처에서 가짜 미팅을 만드는 거야. 작전명 엄마 만들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몰랐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윤서연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패배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그녀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강지훈이라는 남자 앞에서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있었다. 기이할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발생하는 불운들. 스팸 메일함으로 사라진 약속 메일 해킹이라도 당한 듯 멋대로 변경된 스케줄, 그리고 귀신같이 막혀버리는 도로까지.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일이 3번, 4번 반복되자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 강지훈 회장님의 최근 동선을 상세하게 다시 보고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그녀는 최고 수준의 사설 정보원을 고용했다. 며칠 후 정보원에게서 올라온 보고서는 뜻밖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강지훈의 동선은 대부분 회사와 집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장을 오가는 단조로운 패턴이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그의 완벽한 스케줄에서 벗어나는 이질적인 행보가 있었다. 대상 최근 2주간 총 5회에 걸쳐 성동구 소재의 소리바이크라는 오토바이 정비소에 방문함. 방문 목적은 클래식카 복원으로 추정되나 평균 체류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단순한 의뢰인의 방문으로는 보기 어려움. 보고서에는 정비소 앞에서 찍힌 강지훈의 파파라치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그는 평소의 냉철한 기업,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값비싼 수트 차림으로 기름때 묻은 부품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거나 작업복 차림의 한 여자와 나란히 서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자의 사진을 본 순간 윤서연의 뇌리에 번개가 쳤다. 한 소리. 정보원은 그녀가 평범한 정비사일 뿐이라고 했지만 윤서연은 직감했다. 이 여자가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예상 밖의 변수라는 것을.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계집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강지훈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먼저 그 주변에 해충을 박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비심 따위는 없는 여자였다. 그 무렵 아이들의 엄마 만들기 작전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고 있었다. 바다가 만들어낸 가짜 미팅 스케줄 덕분에 강지훈은 일주일에 2번씩 아주 자연스럽게 한소리의 정비소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정말 차를 보러 간다는 명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의 목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작업대 앞에 쪼그려 앉아 부품을 조립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 모습은 지훈에게 기묘한 평온함을 주었다. 기업의 총수로서 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에게 그녀의 정비소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쪽으로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요? 꽤 무거워서. 어느 날 소리가 끙끙거리며 거대한 엔진 블록을 옮기려 할 때였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수트 재킷을 벗어던지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하겠어.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엔진 블록을 번쩍 들어 옮겼다. 그 과정에서 그의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기름때가 잔뜩 묻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육체노동의 감각에 희미한 쾌감마저 느꼈다. 어쩌나 옷 다 버렸네.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소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상관없어. 옷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이 엔진은 세상에 하나뿐이니까. 지훈은 그렇게 말하며 씩 웃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고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지훈과 아이들의 비밀 통제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내 쌍둥이는 환호성을 질렀다. 봤어. 아빠가 웃었어.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한 소리 심박수, 분당 120회 돌파. 이건 명백한 심쿵의 신호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를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다. 한소리가 작업을 마치고 정비소 문을 닫고 퇴근한 후였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정비소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건장한 남자 3명이었다. 그들은 익숙하게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했다. 아이들이 엄마의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둔 프로젝트 미래 엄마 기지 방어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다. 산들이가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침입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파괴였다. 한 명은 쇠파이프로 소리가 애지중지하던 커스텀 바이크들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다른 한 명은 고객들이 맡겨놓은 오토바이의 연료 탱크에 설탕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강지훈의 포르쉐 3버전6 앞에 서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들고 있던 거대한 망치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클래식카의 엔진 블록을 힘껏 내리쳤다. 광저가 하는 굉금과 함께 복원의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동시에 윤서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언론사와 익명의 블로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각종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에는 소리바이크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소리바이크가 값싼 중국산 부품을 비싼 정품으로 속여 팔았으며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심지어는 고객의 바이크 부품을 몰래 빼돌리기까지 했다는 악의적인 루머였다. 그럴싸하게 조작된 가짜 증거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비소에 도착한 한솔이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삶과 영혼이 담겨있던 공간은 처참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박살난 바이크들 망가진 연장들, 그리고 산산조각난 포르쉐의 엔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얼어붙는 듯 의한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다. 설상가상으로 아침부터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밤사이 퍼진 악성 루머 때문이었다. 주문은 취소되었고 단골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그녀는 순식간에 세상에 홀로 내쳐진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지휘 통제실. 아이들은 밤사이 녹화된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괴한들이 정비소를 파괴하는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다. 괴한 중 한 명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를. 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요, 실장님. 그 단어는 비수처럼 아이들의 귀에 박혔다. 윤서연, 태성그룹의 전략기획실장.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어린애 장난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명백하고 잔인한 폭력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진짜 세상의 악의를 목격했다. 별이는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산들이는 작은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바다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리며 키보드 위를 방황했다. 총사령관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한쪽 화면에는 폐허가 된 정비소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한솔이의 모습이, 다른 쪽 화면에는 최근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한 윤서연의 우아한 미소가 떠 있었다. 선과 악의 극명한 대비였다. 아이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시작한 엄마 만들기 작전이 자신들이 엄마로 선택한 사람을 얼마나 끔찍한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이것은 더 이상 아빠를 지키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선택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늘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바다태성그룹의 모든 서버를 스캔해 윤서연 개인의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거래 증거 모든 찾아내 단 하나의 먼지까지도. 산들, 어젯밤 침입했던 놈들 신원 파악해. 동선 추적하고 윤서연과 연결되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해. 별이 넌 한솔이를 지켜봐.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곁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천재적인 아기들의 놀이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4명의 작은 CEO, 아니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4명의 전사들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말했다. 지금부터 전쟁이다. 아이들의 지휘 통제실은 차가운 분노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전쟁의 서막 앞에서
4명의 작은 천재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후의 보루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 강지훈이었다. 아빠를 움직여야 해. 총사령관 하늘이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생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비밀리에 처리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이것은 아이들의 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대하고 추악한 어른들의 전쟁이었다. 어떻게? 산들이가 물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아빠에게 말할 순 없잖아. 말할 필요 없어. 보여주면 돼. 바다의 작은 손가락이 현란하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산들이의 드론이 촬영한 정비소 침입 영상, 괴한들의 통화 내용, 음성 파일, 인터넷에 유포된 악성 루머의 IP 추적 결과, 그리고 그 모든 배우가 태성그룹의 윤서연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 데이터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파일로 압축되고 있었다. 파일은 겹겹의 암호로 봉인되었다. 파일 이름은 뭘로 할까? 긴급보고 윤서연의 만행. 아니, 그러면 아빠가 우리를 의심할 거야. 가장 평범하고 아빠가 무심코 열어볼 수밖에 없는 이름으로 해야 해.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걸로 해. 바다는 형의 말을 듣고 키보드에 파일명을 입력했다. JK그룹 특별 연차 보고서.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한 제목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회사의 모든 보고서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완벽주의자였다. 아이들은 그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바다는 완성된 파일을 아빠 강지훈의 개인 집무실 서버, 그의 바탕화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조용히 옮겨놓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날 밤 강지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했다. 그는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지만 그가 아이들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을 때 4개의 작은 침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잠든 천사들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쓰며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회사 서버에 올라온 마지막 보고서들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컴퓨터를 켜자 바탕화면 한가운데에 놓인 낯선 파일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JK그룹 특별 연차 보고서. 이런 걸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그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아무도 걸려있지 않은 파일은 즉시 열렸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딱딱한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괴한들이 한 여자의 작업장을 무참히 파괴하는 생생한 폭력의 현장이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대체 무슨 영상인가? 하지만 곧 영상의 배경이 눈에 익은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소리의 정비소. 자신이 최근 들어 가장 큰 평온함을 느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그가 복원을 맡겼던 포르쉐 366의 엔진 블록이 거대한 망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지훈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의 귀에 괴한의 통화 내용이 비수처럼 박혔다. 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실장님, 윤서연.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여자, 기묘하게 반복되던 불운들, 그리고 한솔이에게 닥친 끔찍한 불행.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이 파손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건드린 것에 대한 포식자의 원초적인 분노였다. 그는 자상한 내 아이의 아버지라는 가면을 벗어 던졌다. 화면의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거대한 JK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냉혹한 승부사 강지훈의 본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방에서 아빠의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생체신호 모니터링 앱을 통해 그의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되었다. 다음 날 아침 JK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강지훈은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그의 주변 10m 안으로는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복도를 지나던 임원들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에게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림자들을 불러. 그림자들 Shadows. JK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회장의 직속 비밀 부서였다. 기업 정보전 보안 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지훈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잠시 후 평범한 사원처럼 보이는 남자 3명이 그의 앞에 섰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태성그룹 그리고 윤서연,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 그는 아이들이 보내온 증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증거 속에서 얻은 몇 가지 핵심 정보 귀환들의 인상착의 온라인 루머가 시작된 특정 커뮤니티를 그림자들에게 던져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JK그룹의 방대한 정보력과 자금력,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성그룹과 윤씨 일가의 검은 역사, 비자금 내역, 불법 로비 정황, 그리고 윤서연 개인의 추악한 사생활까지 그들의 모든 것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림자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동안 강지훈은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폐허가 된 한소리의 정비소로 향했다. 기업 총수로서의 냉혹한 모습은 다시 다정한 한 남자의 얼굴 뒤로 숨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그러나 단호한 표정으로 자네들을 치우고 있었다.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지훈은 그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나 때문이요. 지훈이 그녀의 뒤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소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아니 나 때문이 맞소. 내가 책임지겠소. 지훈은 단순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국내 최고의 클래식카 복원 전문가 팀을 데려왔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가 잃어버린 희귀한 수공구들을 세계 각지의 장인들에게 주문해 주었다. 그는 JK그룹의 최정예 법무팀을 동원해 경찰 수사를 돕고 인터넷에 퍼진 루머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비싼 수트를 입은 채 그녀와 함께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가 침묵할 때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한소리는 처음에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려 했다. 그녀의 강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등을 기댔다. 위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회복력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녀는 그의 따뜻함과 책임감에 의지하게 되었다. 희미하게 타오르던 서로에 대한 호감은 거친 시련 속에서 굳건한 신뢰와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사들고 정비소를 찾았다. 두 사람은 어지러운 자네들 속 뒤집어 놓은 나무 상자를 식탁 삼아 마주 앉았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고마워요. 소리가 처음으로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공격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지쳐있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지우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정비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 어둠 속의 숨은 밴 안에서 아이들은 초소형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빠와 한 소리에 모든 모습을 보고 듣고 있었다. 소리의 미소를 본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막내 별이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가 웃었어. 그래, 엄마가 웃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아이들은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미소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승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진짜 승리의 가능성이었다. 엄마 만들기 작전과 윤서연을 향한 복수는 이제 하나의 절박하고도 중요한 임무가 되어 4명의 작은 CEO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다. JK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태성그룹이 퍼뜨린 악성 루머와 주가 조작으로 인해 긴급 소집된 주주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마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회의장 한쪽에 자리 잡은 윤서연과 그녀의 아버지 윤상진 회장은 승리를 확신한 개선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우호 지분과 매수해둔 내부 고발자가 터뜨릴 폭탄이 강지훈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찬탈이 아니었다.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손에 넣는 그들 가문의 대관식이 될 터였다. 지훈이 저놈도 이제 끝이군. 너무 어리고 오만했어. 윤상진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딸에게 속삭였다. 애초에 아버님 상대가 아니었죠. 이제 곧 JK그룹은 우리 것이에요. 윤서연이 차가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오늘의 그는 무언가 달랐다. 폭풍의 눈처럼 너무나도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그는 윤 씨 부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던 그림자의 팀장이 그에게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저택의 지휘 통제실. 4명의 아이들은 수십 개로 분할된 화면을 통해 주주총회장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얼굴에는 긴장감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윤상진 회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강지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지훈 회장은 JK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조작된 회계 장부와 재무제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강지훈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취미생활, 클래식카 복원에 몰두하느라 경영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그가 매수한 재무팀 임원이 내부 고발자랍시고 단상에 올라 거짓 증언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윤서연은 팔짱을 낀 채 무너져가는 강지훈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강지훈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며 JK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저희 태성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윤상진 회장의 선언은 쐐기나 다름없었다. 이제 강지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아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는 모든 비난과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란스럽던 회의장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는 내부 고발자인 재무팀 임원이나
윤상진 회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회의장에 모인 모든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윤상진 회장님,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 밖의 차분한 대응에 윤 씨 부녀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기업 윤리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자 그의 뒤에 서 있던 비서가 노트북을 조작했다.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방금 전까지 JK그룹의 암울한 재무제표를 보여주던 화면이 순간 검게 변했다. 그리고 잠시 후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윤상진 회장과 내부 고발자 임원이 은밀한 룸살롱에서 만나는 장면이었다. 두 사람이 돈 가방을 주고받으며 강지훈을 무너뜨릴 계획을 짜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흘러나왔다. 이게 뭐야? 윤상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바로 태성그룹의 비밀 비자금 흐름도로 바뀌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된 수천억 원의 돈이 어떻게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불법 로비의 증거였다. 다음으로는 태성그룹이 증권가에 악성 루머를 퍼뜨려 JK그룹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는 작전회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 강지훈은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스크린에 재생된 것은 한소리의 정비소를 파괴했던 괴한들의 영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그림자들이 확보한 더 선명한 버전이었다. 영상 속에서 괴한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처리했습니다. 윤서연 실장님 지시대로 아주 박살을 내놨습니다. 윤서연 실장님. 그 이름이 회의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윤서연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겨우진 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의 그림자들이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윤상진 씨, 윤서연 씨,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및 폭력 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윤 씨 부녀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었다. 강지훈이 승리를 확정짓는 마지막 발언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비비비. 그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했다. 회의 중에는 그 어떤 알림도 울리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예외였다.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최고 비상 경보였다. 시계 화면에는 작은 영상 하나가 떠 있었다. 반쯤 복구된 한소리의 정비소. 그리고 그곳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타이어 아이언 하나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한소리의 모습이 보였다. 영상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단 하나의 단어가 깜빡이고 있었다. Danger. 윤서연이 체포되기 직전 최후의 발악으로 버려놓은 또 다른 복수였다. 그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 방금 전 거둔 통쾌한 승리, 무너져 내리는 적들, 환호하는 주주들, 그리고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JK그룹. 그 모든 것이 하얗게 지워지고 오직 위험에 처한 그녀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단상에 선 채 자신의 옆에 있던 부회장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마무리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을 가로질러 멍하니 서 있는 검사들과 기자들 사이를 뚫고 오직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기업의 왕좌와 평생을 바쳐 이뤄낸 승리의 순간을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버려두고 뛰쳐나갔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회의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사람들은 거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사라진 전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에게는 진정한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차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도시를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불타는 분노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의 냉철한 이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 그는 JK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오직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명의 사내일 뿐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경호팀과 통화하며 상황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의 도착을 기다릴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가 먼저 도착해야만 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 같은 시각 폐허와 같았던 정비소는 다시 한번 폭력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한소리는 결코 순순히 당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격을 침범한 불청객들을 향해 맹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당장 여기서 꺼져. 그녀는 손에 잡히는 가장 단단한 공구인 타이어 아이언을 휘둘렀다. 괴한 중 한 명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들은 둘이었고 힘에서 그녀는 역부족이었다. 한 명이 그녀의 팔을 붙잡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독한 년, 얌전히 있었으면 곱게 끝났을 것을.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소리는 눈을 감는 대신 바닥에 있던 브레이크 클리너 통을 발로 걷어찼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독한 액체가 남자의 얼굴에 분사되었다. 남자가 눈을 감싸쥐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소리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다른 남자의 발을 힘껏 밟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 공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엔진 호이스트에 매달린 쇠사슬을 잡아당겼다. 그녀가 미리 설치해 두었던 무거운 부품을 옮기기 위한 일종의 함정이었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그물망이 떨어지며 괴한 한 명을 덮쳤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다시 타이어 아이언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체력은 바닥나 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정비소의 낡은 철문이 뜯겨져 나가듯 열리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차는 괴한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고 운전석에서 분노에 찬 사자 같은 남자가 내렸다. 강지훈이었다. 내 놈들,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 손을 대. 지훈의 눈은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그의 몸에는 최고의 트레이너들에게서 받은 자기 방어술이 배어 있었다. 그는 괴한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번개처럼 달려들어 남자의 팔을 꺾고 복부를 가격했다. 남자가 쓰러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훈의 경호팀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나머지 괴한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아드레날린이 걷히자 정적과 함께 피로와 고통이 몰려왔다. 정비소는 또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널브러진 괴한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직 한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소리에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지훈의 완벽했던 평정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당신, 대체... 소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경호원들이 주변을 통제하는 소란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업의 총수도 고독한 정비사도 아니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진지하고 절박했다. 미안하오.
전부 나 때문에.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하오. 당신 탓이, 내 탓이 맞소. 지훈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 사과하려고 온 게 아니오. 내가 왜 왔는지 아시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소. 내가 수십 년간 이루어온 모든 것을 지켜내고 적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지. 그런데 당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 순간 그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어졌어. 내 회사, 내 명예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당신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것은 계산된 고백이 아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터져나온 그의 영혼의 외침이었다. 도망쳐 온 거요. 내 왕국을 버리고 당신에게로. 그러니 이제는 내 옆에서 도망치지 마시오. 소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한 소속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서 싸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바보같이 그런 중요한 자리를 버리고 오면 어떡해요. 그녀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비소 입구에 검은색 밴 한 대가 멈춰 섰다. 옆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커다란 덩치의 경호원과 함께 4명의 작은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현장이 안전해진 것을 확인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보디가드에게 즉시 이곳으로 올 것을 명령했던 것이다. 하늘 바다 산들 별. 아이들은 아빠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들의 동그란 4쌍의 눈은 오직 한 사람 한 소리만을 향해 있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아이들은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상처 입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한마디를 이번에는 완벽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4명이 함께 외쳤다. 연마. 그리고는 작은 2 팔을 활짝 벌려 그녀에게 안아달라고 했다. 소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희망으로 가득 찬 4아이의 얼굴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한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4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지난 모든 외로움을 녹여주는 것 같았다. 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5명의 가족을 자신의 커다란 팔로 모두 끌어안았다. 폐허가 된 정비소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완벽한 모습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에필로그.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 강지훈의 저택 넓은 정원. 한쪽 진입로에는 눈부시게 복원된 은색 포르쉐 356 스피드스터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잔디밭에서는 편안하지만 세련된 옷차림의 한 소리가 4명의 아들들에게 미니 전동차의 타이어를 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과 옷에는 기분 좋은 기름때가 살짝 묻어 있었다. 하늘아 렌치는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지. 이쪽으로 힘을 줘야지. 바다, 너는 너트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고. 산들이는 힘만 너무 세잖아. 살살. 우리 별이는 구경만 할 거야. 정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소리에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저택의 테라스 강지훈은 따뜻한 커피잔을 든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깊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들의 비밀 지휘 통제실은 이제 엄마의 정비소를 돕기 위한 신기술 개발 센터이자 정원 잔디 스프링클러 자동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 소리의 소리 바이크는 JK그룹의 새로운 디자인 사업부와 합작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스텀 바이크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만드는 가장 혁신적인 공방으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이었다. 수리 완료.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와 함께 4명의 작은 정비사들은 우르르 아빠에게로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소리가 그 뒤를 따라와 자연스럽게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6명의 가족은 한 덩어리가 되어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지극히 비상식적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가족. 4명의 천재 아기들이 마침내 찾아낸 그들의 엄마. 그들의 미래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의 첫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다.